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모트워크 두 번째 패널 세션을 진행을 맡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최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세션에 이렇게 훌륭한 패널들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그 AI에 대한 일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세션의 주제는 일의 미래, AI와 인간의 협업 그리고 공전이라는 주제로 또 굉장히 진지하고 어려운 주제인데요. 훌륭한 패널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제가 알려드리고 그 세 분의 직접 자기소개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찬 아마존 웹 서비스 수석 테크 에반젤리스트 참석해 주셨고요. 두 번째 패널분은 이준승 쇼프렌 컴퍼니 대표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접속해 주셨는데요. 솔트룩스 부사장 맡고 계신 황보현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는 각자 한 번씩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찬 수석 테크 에반젤리스트님부터.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 에반젤리스트를 하고 있는 윤석찬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경력을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오랫동안 스타트업 CTO도 맡고 또 포털 기업에서 또 일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 기업에서 일을 했었고, 이제 최근에 AWS에서 그 클라우드 기술을 이제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모인 보시는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이렇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준승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샤플이라는 매장 직원 업무 관리용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있는 샤플앤 컴퍼니의 이준승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 같이 매장 일 때문에, 그러니까 매장 일 하시는 분들은 올해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어려운 그 분위기에서 이렇게 회사를 소개해서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오늘 제가 아는 대로 최대한 열심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보현 부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광고 제작과 마케팅 일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 회사인 솔트룩스로 온 지가 이제 2년이 채 안 됐네요. 저는 사실 인간, 사람, 창의성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요. 인공지능 회사에 온 이유도 제가 평생 일해왔던 어떤 창의성과 인간이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가 궁금해서 온 게 상당히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른 패널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그 기술과 인간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일의 미래, AI와 인간의 협업 그리고 공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컴업 2020의 대주제 자체가 포스트 팬데믹 그리고 이제 미더 퓨처라고 해서 이 팬데믹 이후에 근데 사실 그 의도대로 아직 포스트 팬데믹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기획 의도대로 그 AI와 함께 가고 있는 팬데믹과 이제 함께 가고 있는 중인데 사실 코로나19 그 이후에 우리가 일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19 이전에도 저희가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AI가 우리 일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화두였었잖아요. 이게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 아니다 이런 그 논쟁에서부터 그럼 과연 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AI의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꾸준히 해왔었는데 코로나19가 되면서 실제 일하는 모습이 굉장히 바뀐 데다가 그러면 이게 AI와 결합되면 그러면 또 이 양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에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궁금한 궁금증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이야기는 세 분이 또 각자 좀 짤막하게 AI가 바꿔낼 우리의 일의 미래와 더불어서 지금 코로나19가
그거를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늦춘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양상을 다르게 한 부분도 있을 텐데 코로나19와 결합해서 AI가 결합된 일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한마디씩 일단 던져주시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멀리 계신 우리 황보현 부대표님부터 그러면 들어볼까요?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아, 예. 저는 간단하게 몇 페이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공유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제가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 팬데믹이라든가 언택트 시대라는 얘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혹시 혹시 이 로고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떠세요? 오늘 나오신 패널 분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구글 웨이브네요. 네. 예, 역시 예. 근데 아마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구글 웨이브인데 지금 유행하는 제가 만나고 있는 이런 어떤 공동 협업 기구 같은 거죠. 이때는 물론 디지털 기술과 AI도 약간 들어갔겠지만 영상이나 파일 공유들을 통한 어떤 협업 도구인데 이게 처음 나온 횟수가 2009년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거의 12년 전에 나왔던 겁니다. 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요즘 이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많이 쓰시죠.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미리 주문하고 가서 찾아오기만 하는. 많은 분들이 사이렌 오더가 최근에 생겼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2014년에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언택트가 생기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코로나가 좀 더 가속화시킨 경향은 있지만 사실 이런 일들은 이미 10년, 12년, 15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AI 발달을 통해서 인간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 어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생겼고 요즘 또 디텍트 시대라고 얘기하죠.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과 만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요즘 그 협업 도구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 수십 명이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하는 걸 보면서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면 10명만 넘어도 사실 일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거의 훈화 말씀을 듣게 되죠. 근데 디지털로 만나면 수십 명, 100명의 사람들이 서로 따로 방을 만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같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케팅이나 광고 측면에서 보면은 카카오를 통하면 직접 대면하지는 않지만 거의 대한민국 사람 인구 숫자만큼 거의 5,000명의 사람과 동시에 사실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언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언택트가 아니고 디텍트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과 컨택트가 만나서 또는 여기 디지털을 AI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AI로 이제 컨택을 한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전제는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서 어떤 이런 협업 도구나 디지털 시대가 온 것도 아니고 또 애시 당초부터 원래 이런 움직임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쫓기듯이 이런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즐겁게 반갑게 물론 디지털로 만나는 것은 사람을 직접 만나는 거에 비해서 단점도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장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대할 수 있는 태도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변화에게 쫓겨다니는 거냐 아니면 즐겁게 내가 변화를 만들 것이냐. 저는 우리가 즐겁게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미래를 우리가 어떤 만남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즐겁게 반갑게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게 기술적으로 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저 말고 다른 패널 분들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텍트, 디지털 컨택이라는 이제 언택트가 아니다 디텍트다라는 화두를 주셨고 즐겁게 변화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발표 자료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준승 대표님 말씀도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사실 그 매장 직원들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와 이러다 회사 문 닫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올해 1년이 다 지났는데 올해 작년 대비 한 3.5배 정도 성장을 했고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내는 해가 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볼 때 첫 번째로는 이 고객사들이 아 이제 매장을 옛날처럼 운영하면 안 되겠다. 우리도 여기에 뭔가 디지털 기술을 넣고 효율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희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주로 마켓이 중남미랑 유럽인데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매장이 다 문을 닫고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금방 또 익숙해지고 적응해서 매장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금방 또 익숙해서 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대신에 이제 크게 차이가 되는 부분이 AI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기존에는 많은 사람들이 투입해서 했던 무슨 데이터를 수집한다거나 아니면 막 영수증을 하나씩 입력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 소프트웨어도 AI 기능을 이제 도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은 좀 더 사람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1년 사이에 느끼는 큰 변화였습니다. 네. 네, 윤석찬 테크 에반젤리스트 약간 너무 기네요. 윤석찬님이라고 그냥. 윤석찬님이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 재택근무를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 직원들이 다 재택을 하면서 그 사이에 굉장히 배운 점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기에 이런 부분이 좀 갑자기 왔지만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디지털 환경 하에서 원격 근무를 하고 하는 이런 모든 환경에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녹아 있어요. 지금 한구사님 쓰고 계신 그 화상회의 이 화면에 요즘 많이 쓰는 게 뒷 배경 화면 바꾸는 게 굉장히 큰 재미인데 화상회의 할 때마다 그런 것도 다 인공지능 기술이 다 녹여 있습니다. 사실 크로마키를 쓰지 않더라도 사람과 그 배경을 인식을 해서 바꿔주는 그런 기술도 AI 기술이고 최근에 이제 특히 이 팬데믹 환경에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직업 환경이 이제 컨택 센터, 이른바 이제 콜센터라고 부르는 환경인데 굉장히 노동직업적인 산업이거든요. 사람의 전화를 받고 응대를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이렇게 집합이 하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되게 이제 AI 기술이라든지 클라우드 기술에서 최근에 몇 번만 클릭을 하면 바로 콜센터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국에 있는 그 콜센터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빠르게 그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크게 문제 없이 초기에 조금 문제 있었던 걸 생각해도 문제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 지역에 그 LA 유니파이드라고 한 70만 명 그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부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원격으로 했을 때 오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문의라든지 교육 기자재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런 콜센터를 빨리 전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들이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고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같은 기술들이 우리가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례를 포함해서 이제 디지털 기술과 AI와 사람이 협업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또 오히려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전체적으로 재택근무도 했다가 그 순환근무도 했다가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오히려 그런 기술이나 AI 측면에서는 그 코로나19가 많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잘 되려면 우리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한다 이런 게 강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황보현 부사장님이 사실은 엔지니어가 아니라 자기는 이제 인문학에 기반을 둔 사람이니까 그런 질문을 해달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아니면 이제 저희 기업들이나 여기 이제 테크 쪽에 스타트업들은 그래도 좀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디텍트 또는 AI의 협업 이런 거에
좀 뭐 감성적으로 아니면 뭐 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좀 준비가 돼 있다고 보세요? 예, 그 AI에 대해서 거의 강박관념을 느낄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강남 쪽에는 뭐 초등학생들 코딩 학원들도 많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이런 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AI 기술과 AI 활용 기술은 다르거든요. 전 국민이 코딩을 할 필요도 없고 전 국민이 AI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됐다고 해서 전 국민이 컴퓨터를 만들거나 인터넷을 깔 능력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인터넷을 잘 활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해야 될 건 또는 미래 해야 될 거는 AI 기술이 아니고 AI 활용 기술. 즉 어떻게 보면은 특히 스타트업 분들은 우리 회사가 AI에 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단지 용도 발명할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시중에 깔려 있는, 사실 요즘 AI 기술들은 널려 있거든요. 하드웨어도 거의 공짜에 가깝게 널려 있고 알고리즘들도 거의 뭐 오픈 소스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흔히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인공지능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충분히 싸고 널려 있는데 데이터가 없다. 근데 저는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창의성이라 그럴까요? 용도 발명을 할 수 있는 능력. 한 20, 30년 전 예인데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형상기억 합금이 나왔을 때 미국은 그걸 우주선 착륙하는 그 기계에다 썼는데 일본은 형상기억 합금을 여성들 속옷에 써서 그 체온이 닿으면 이렇게 여성의 가슴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세워준다 이런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돈은 뭐 일본 회사가 다 벌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것처럼 핵심 기술을 내 스스로 가져야 되겠다, 기반 기술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을 버리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 발명을 할 수 있는 사실은 그건 창의성이죠. 똑같은 기술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이걸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저걸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AI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나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이 재밌게 즐기고 그것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으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AI 기술이 아니라 AI 활용 능력, AI 기술에 대한 능력이 아니라 AI 활용 능력이 우리 국민들 뭐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자연스럽게 좀 그 인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인재도 뭐 다양하겠죠. 뭐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인재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도 필요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인재들이 필요할 텐데 사실 그 이 테크 기업들은 인재 확보 전쟁이잖아요. 그 다양한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찬 님이 가장 잘 아시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또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마존 웹 서비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AWS 사례를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그 AI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떤 인재들을 어떤 식으로 좀 트레이닝 시키고 그러고 있는지 이런 그 트렌드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연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 황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AI 기술 자체가 어느 정도 보편화돼 있어서 누구도 여기를 거스릴 수 없고 이것을 누구나 공부하고 또 알고 그리고 그 활용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기본 소양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 회사들의 숙제이기도 하고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실제. 근데 이제 그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진행을 할 때 생각하시는 게 기술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스타트업인 경우도 모든 직원들이 다 사실은 그런 그 능력을 다 가져야 되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클라우드 기술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사용하는 기술들도 보면은 아주 연구 인력들, 그러니까 과학자들, 데이터 과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석박사급 연구 인력들이 쓰는 그런 기술이 있는가 하면 일반 엔지니어들, 개발자들 또는 그냥 일반 직원들이 쓸 수 있는 AI, ML 관련 기술들도 있고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업들 강연을 많이 하러 가게 되는데 특히 요즘 대기업들이 직원들 교육을 진짜 많이 시켜요. AI, ML 관련 교육을. 근데 되게 이제 사내 교육을 한다 그러면 직원들이 하기 싫어해요. 이렇게 억지로 시키니까. 근데 AI, ML 교육은 굉장히 사람들이 보면은 반응도 좋고 수용성도 높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AI, ML 교육을 스타트업도 되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조금 직원들의 개인 능력에 좀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스타트업들도 교육을 잘 시키고 해야 된다. 저희 이제 아마존 내에도 이제 머신러닝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교육 과정이 있고 그거를 저희가 얼마 전에 밖으로도 공개를 했는데 그 교육 과정 안에도 기술자 개발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만 있는 게 아니고 임원들이라든지 의사결정자들이라든지 일반 직원들을 위한 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서 교육을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스타트업도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스타트업이 인재 구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직접 트레이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또 마침 이제 이준승 대표님이 또 AI 관련된 스타트업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니까 인재 확보의 어려움이랄지 아니면은 우리는 이렇게 인재들을 구하는 그 노하우가 있다 내지는 우리 내부 인력들이 더 트레이닝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AI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명쾌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까 환무단장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AI 기술 자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AI 기술을 이용한 활용처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AI 기술에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이해를 하지만 AI 기술 개발 자체를 배우는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구글이 됐던 아마존이 됐던 여기저기서 만들어 놓은 좋은 AI 기술을 가지고 매장단에서 풀 수 있는 활용처를 찾자는 게 저희 포지셔닝이라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찾아야 되는 인재도 조금 더 명확해지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인력들을 저희 쪽에 적합한 인력들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시간을 40분 배정받았는데 벌써 한 25분 진행을 해가지고 정말 시간이 짧네요. 그래서 저희 주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겁고 진지한 주제기는 한데 좀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핵심적인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일의 미래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바꿔지고 있는 사례를 아까 윤석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막연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AI 시대가 되면 우리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일자리가 더 많아진다. 근데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의 형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변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약간 구체적으로 AI와 협업해서 일을 하면 어떤 직업은 이렇게 바뀔 것 같다. 내지는 어떤 산업은 아예 사람은 이런 일만 하고 AI가 이렇게 해가지고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편하게 일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씩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이번에는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네. 제가 아까 교육 얘기도 좀 했었는데 네네.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 중에 교육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요즘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대면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원격 교육으로 갔을 때 이 교육 효과에 대한 어떤 의문들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꽤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그것도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교육 스타트업 중에 보면은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자주 소개하는 회사 중에 한국의 메스프레소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 스타트업은 원래 초기에는 수학 문제를 풀이하는 선생님을 연결해 주는 그런 앱이었다가
딥러닝의 강하게 인식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학생들이 찍어서 올리면 5초 만에 이렇게 문제들 찾아가지고 바로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그 기능을 넣고 난 다음에 제가 뭐 이번 달 초에 들어보니까 500만 MAU를 갖고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이 10억 개의 문제를 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글로벌로 지금 전파돼가지고 그 학생들이 사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 그냥 온라인 수업, 그냥 교육 부자재 이런 건데 그런 AI 기술 자체가 갖고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에세이 같은 거를 이렇게 평가해줘가지고 수정해주는 그런 에클레라라는 서비스도 있고 뭐 외국 언어를 이제 AI 기술로 쉽게 배울 수 있는 듀오링고 거의 한 3억 명 가까운 학생들이 쓰거든요. 제가 이제 국영수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AI 자체가 교육 시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기존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아마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그러면 들고요. 그 네. 문제 풀어주던 선생님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이제 문제 풀어주는 선생님은 좀 더 좋은 문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직접 문제를 만드는 그렇죠. 학생들을 이제 판서하는 저는 예전에 수학 수업에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는 그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좀 더 학생들이 더 문제를 잘 풀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좀 더 그런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일자리가 좀 바뀌지 않을까. 반복적인 일보다는 네. 예전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뭐 수십 명 내지는 한 명한테 그렇죠. 다 이거 해줘야 됐는데 그거는 이제 AI한테 맡기고 좀 더 그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거나 좀 더 창의적인 그 일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준승 대표님은 지금 뭐 그 실제 그 이 비즈니스 자체를 그쪽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샵 매장이나 뭐 이쪽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진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 게 이 업계에는 워낙 AI 관심도 많고 디지털 관심이 많으니까 이 업계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세상이 금방이라도 바뀔 것 같은데 실제 제 고객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아직도 심지어 많은 일을 종이로 해결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분들을 보다 보면 과연 바뀔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 혼자 하는 생각은 결국엔 여태까지 모든 기술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이 점점 더 괴로운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AI는 굉장히 그 파괴적인 기술이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점점 기존에 했던 일들을 조금 더 덜 하게 되고 반복적인 일들 좀 덜 하게 되고 대신에 사람들은 조금 더 사람을 대하는 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사람이 사람을 응대하는 일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변화의 방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솔트록스는 워낙 비즈니스 분야가 다양하셔서 사례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한두 가지만 뭐 말씀해 주시죠, 황보현 부사장님. 예, 저는 뭐 답보다도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왜 청년 실업이 많을까? 근데 사실 사회적으로 전체 일자리가 크게 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올해만이 아니고 지난 몇 년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나라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만 유달리 낮죠. 사실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죠.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AI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 만나는 AI는 뭐 AI 스피커 정도겠지만 사실은 이미 곳곳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신문사에서도 스포츠 스코어 기사나 날씨 기사나 증권 기사 같은 것들은 AI가 만들거든요. 이미. 그리고 보통 회사에서도 간단한 엑셀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 RPA를 통해서 AI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들이 와서 배워가면서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들의 많은 부분이 이미 AI가 대체를 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체 일자리가 준다기보다는 신입사원이라든가 단순 반복적인 지적인 노동일지라도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이미 AI가 대체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상당히 사회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에게 그러면 처음부터 날 때부터 숙련되거나 날 때부터 경력사원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그렇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기본소득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말 심각한 어떤 부의 양극화나 또는 아주 고급의 지능 그 창의적인 직업과 정말 기계가 대체하기조차도 좀 그럴 필요조차 없는 정말 그
낮은 직업 이렇게 직업이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인 함의나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특히 인공지능 회사 와서 보면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뭐 분명히 한계는 있겠지만 요즘 빨라지는 걸 보면서 그런 문제점을 좀 느낍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지만 윤석찬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모더레이터가 할 역할까지 해주셨는데 질문을 던져주셨으니까 뭐 이 윤석찬님이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약간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려 보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이게 AI 시대에 와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의 산업혁명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일과 이런 거에 엄청난 변화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때 이제 소위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이제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이 나오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일 자체 그리고 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굉장히 변했고 2차 산업혁명이 이제 대량 생산 이렇게 하면서 중산층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하는 계기가 됐고 뭐 3차 산업혁명이 이제 정보화라고 하는데 정보화를 통해서 세계화가 되니까 세계적인 분업 그리고 산업 구조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양극화 이슈도 점차 나타났고 이제 AI 하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니까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거대 담론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 어떤 대비를 해야 되나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도 있을 거고요. 이 행사도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하고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역할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이 어떤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자. 뭐 이런 거에 조그만 것도 좋고 큰 것도 좋고 이 제언해 주실 게 있다면 뭐 한 가지 정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배송 굉장히 직원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수십만 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 배송센터라든지 물류센터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AI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해서 단순한 일들을 많이 없앴고 그다음에 아마존 고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산대가 없는 그래서 캐시어가 없는 그런 매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봤을 때 AI와 일자리에 대한 어떤 굉장히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단순한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바로 일자리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되게 이제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단순한 일을 하더라도 기존의 직원들은 로봇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로봇의 머신러닝 관련한 것들을 한다거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거나 또는 매장 같은 경우에도 캐시어는 없어졌어도 고객을 응대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거나 이런 식으로 일자리들이 계속 변경이 됐지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약 7억 달러 정도의 1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직원들 재교육을 하고 또 15불 정도로 이제 최저임금도 인상을 미국 일반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인상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단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 시기에 기존 직원들의 어떤 일자리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AI와 관련된 일자리를 바꿀 수 있는 재교육 그리고 또는 임금을 보전하고 더 나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의 연착륙 효과를 우리가 조금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많은 청년들께서 이제 새로운 직장으로 충분히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실 텐데 이 스타트업이라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클라우드나 AI가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나 이런 미래 인력들이 뭔가 공부를 하는 어떤 방법도 기존의 대기업 직장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을 좀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AI, ML 관련한 경우도 지금 오늘 쭉 얘기한 대로 누구나 다 갖춰야 되는 기술이고 소양이다. 그래서 당장 구글에 생활 코딩, 기계학습 이렇게만 쳐도
굉장히 좋은 강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또 관련한 일자리도 찾아보시고 뭐 스타트업 직원들이면 나노 디그리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온라인에 워낙 좋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 뭔가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뭐 이준승 대표님도 말씀하시길. 네. 예,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큰 담론일 수는 있긴 한데 아마 모든 스타트업 뭐 크기에 상관없이 다들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력 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뭐 실업률이 높아진다 하는데 사실 스타트업에 느끼는 건 굉장히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특히나 이제 테크 인력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제가 그러면서 대학들을 봤을 때 제가 다닐 때 전공별 정원이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켓은 이렇게 크게 바뀌고 있는데 과연 교육은 얼마나 바뀌냐라고 생각할 때는 큰 고민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그쪽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인더스트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키워낼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보현 부사장님은 질문을 주시긴 했는데 뭐 여기 예, 아니, 답 지금 답을 주신 알고, 질문에 예. 저도 뭐 생각하는 답을 해볼게요. 네네. 어떻게 보면 아까 윤석찬님께서 그 수학 그 어떤 앱 스타트업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반복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인공지능이 생기면 이제 지식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지식을 내가 얼마나 많이 내 머릿속에 암기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안 중요한 건 아니죠. 지식을 자기만의 눈높이로, 자기만의 안목으로, 자기만의 취향으로 그걸 재배열하고 프레이밍을 하고 연결을 시키고 결국은 똑같은 지식 파티클이라도 그걸 연결해서 누구와도 다른 어떤 지식으로 만들 수 그건 지식이 아니겠죠. 그건 결국은 나만의 인생관이고 나만의 어떤 철학이겠죠. 이걸 만드는 건 결국 창의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흩어져 있는 지식들은 얼마든지 AI가 할 수 있고 또 그걸 단지 모아주고 그거를 재배열하는 것도 AI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만의 눈높이, 나만의 안목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미래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어프리시에이션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낼 수 있는 능력, 출제 능력이 정답을 찾는 능력보다 전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걸 아울러서 그게 결국은 아마도 AI가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창의성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구글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 지식을 누가 많이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나만의 방식으로 재배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전에 읽었던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책에서 어떤 그 문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뭐 그 책이야 뭐 찬반 논란이 되게 많긴 한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고 환경에 빨리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동물의 뇌를 만들고 그리고 그 뇌 속에 알고리즘이란 걸 만든 후에 유전자는 세포 속으로 숨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약 인공지능이 정말 더 발전을 하면 인간이란 게 결국은 나의 의식과 나의 생각이 나지 뭐 내 옷이나 직업이나 육체가 내가 아니니까 유전자가 그렇게 했듯이 인간도 어디론가에 숨어버리고 AI가 나의 의식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 위태로운 우주, 이 광폭한 우주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패러다임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AI가 바꿔나갈 미래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정말 근본적이고 획기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이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숙고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느덧 준비한 그 시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1분씩 시간을 드릴까 30초씩 시간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우리 황보현 부사장님이 그 인문학적인 말씀은 굉장히 길게 해주셔가지고 30초도 못 드릴 것 같은데 아주 짧게 오늘 이 지금 듣고 계신 그 많은 분들을 향해서 저희 주제가 일의 미래 AI와 인간의 협업 그리고 공존인데요. 들으신 분들이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뭐 황보현 부사장님 뭐 디텍트 하셔도 되고 딱 그래서 한 1, 20초 정도 마무리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 길게 쓰실까봐 황보현 부사장님부터 네, 한마디만 딱 해주시죠. 예, 저는 AI 시대 인간이 기계와 다른 가장 근본적인 건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준승 대표님. 저는 그래도 사람들은 오프라인에 사는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저는 기술자로서 모든 좋은 기술은 진입장벽이 낮아지거든요. 진입장벽이 낮아진 기술은 모든 생태계에 도움이 됩니다. AI, ML 기술이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배워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공부해야 되겠네요. 일의 미래 AI와 인간의 협업 그리고 공존이라는 주제로 저희 훌륭하신 세 분 패널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줄였다는 통계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요. 그렇지만 한편 우리나라 그 통계청이 낸 통계를 보면 지난 30년간 원래 있었던 직업의 50%가 없어지고 50%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일은 줄어들지는 않지만 굉장히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AI와 공존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세 분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일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좋은 일자리도 많이 나오고 우리의 미래도 더욱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신 세 분 패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